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수능, 국가고시 등 어릴 적부터 큰 시험을 잘 치르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공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단기 계획은 물론 6개월, 1년치 장기 계획도 잘 윤곽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 기간의 상승과 하락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의 6개월, 1년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결전의 날에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계획 꼼꼼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지수 모두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0.06% 소폭 오르면서 227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5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원 정도 매도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0.6% 오르면서 800선으로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네,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과 기관이 소폭 사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외국인은 나홀로 190억 원 정도 매도세입니다. 현재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보복 관세에서 기업 제재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6% 소폭 오르면서 7027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01% 소폭 오르면서 2713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7% 떨어지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상대적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골드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골드 지수는 0.39% 오르면서 1258선으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언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 여력을 발표를 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요. 여기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증산하겠다라는 피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0.78% 오르면서 74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1% 오르면서 278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내렸는데요. 1%대 내리면서 28,5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가 조금 활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계 거래소들이 한국 내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720만 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오스와 아인슈타이늄, 이더리움이 강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퀀텀 혼자 현재 하락세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 강보합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와 에이다가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현재 이오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늘은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후로 에이다, 비트코인, 트롬, 이더리움 심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슈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측에서 대이란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사안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첫 번째 외신은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US to weigh waivers on Iran sanctions on case-by-case basi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제재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며 미국 측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요,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 나온 워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이란의 원유를 적게 수입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동향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CN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Stocks could get rocked in second half until the Fed stops raising interest rates, says Morgan Stanley.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2분기의 증시는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NBC에서는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미국 증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한 전문가는요.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이 트레이드 이슈스, 그러니까 무역 이슈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갈등이 하반기 기업 실적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악화되는 이 무역 증시 함께 전문가들과 만나보시죠.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를 시작을 하는데요. 수요일 양세동 멘토님이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미국은 이 이란 원유 수입국에 대해서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완화 제재처가 과연 유가 상승세에 대한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변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가 최근 저가부터 10% 내외로 상승한 국면인데, 네. 일단은 첫 시작 자체가 오펙 회의였죠. 당초 이제 100만 배럴 증산을 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실제치가 이제 60만 배럴에 육박하지 않자 국제유가가 상승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란 핵협정 문제로 원유 수입을 제로로 맞추겠다는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까지 펼치면서 요 근래 이제 유가 자체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전일자, 이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국면을 취한 거죠.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시황 자체가 상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전일자 이 발언으로 한 차례 유가가 하락세가 지금 나온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시황을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일단은 현재로서 의지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완화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장이다, 상승에 대한 변곡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큰 국면이라고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미국 금리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번 두 번째 뉴스는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원래 금리 인상이 당초 9월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국면에서 미국 금리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일단 기사 내용에서 가장 큰 이슈가 증시 불안성의 시장의 큰 변동성 증가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였고, 증시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면서 미국 FOMC 연준의 긴축 행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신용시장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선정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까지 유효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월, 6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거쳤는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이번 9월에 앞으로 달러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관건으로 일단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한 차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FOMC 내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발표한 바가 있나요? FOMC는 현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앞으로 연준 멤버 연설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2018년 6월까지는 매파적인 성향을 너무 띄었다는 점에서 아직 9월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될 게 뭐냐면은 7월 6일이죠. 7월 6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공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달 회의 내용 자체에서 다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우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하게 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내용만 좀 포함되어 있다면은 달러가 최근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왔는데 정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일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미국 금리 이번 6일 FOMC 회의록을 집중하죠. 미국 금리 6월에 FOMC 회의록을 집중하자. 좀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회의록 내용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의 하락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회의록 내용에 내일 모레죠. 회의록 내용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은 좀 더 좋은 상황에 대한 전개라든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일을 기반으로 해갖고 달러가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고가죠. 95달러 윗단에서 고가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골드나 유로 관련해갖고는 매수 포지션 유지에 힘을 실어주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자는 갑자기 이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매도장이 펼쳐지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이게 굉장한 갭 조정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일 관련해갖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지금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골드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골드가 어제자죠? 어제자로 1238.0, 8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0지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저가죠? 어제 전일 저가가 당분간의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의 최저가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6일에 여러분들 내일 모레 6일날 비둘기파적인 뉴스만 나온다면은 매수에 대한 추세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미국이 장이 휴장이에요.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드물 것 같고 7월 6일날 이제 회의록 공개 이후에 골드 매집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장세에서는 매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7월 6일 이후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골드 자체가 유로 자체가 추세가 매수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매수적 접근을 허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내일은 좀 매매 쉬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휴장까지 껴있으니까 쉬시고 회의 공개 이후 회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골드가 매수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보자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비대기파적인 내용을 포함하면은 어차피 달러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 뉴스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자체가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시도하는 부분이었고, 달러가 내려가기 때문에 통화 자체적으로 이제 유로는 매수를 보는 게 맞고, 골드가 통화의 강력한 추세만 나온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50대인데 여기서 추세가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00대 이상에 대한 수익도 확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일 모레가 아무래도 가장 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세요.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왔습니다. 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동시 관세 부과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차 관계상 중국이 선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양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며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이 미국 JP모건을 제치고 세계 은행 순위 1위부터 4위를 나란히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의 몸짓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산 규모와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제대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중국 어제장은 이제 좀 급등락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급등락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는 좀 그래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소폭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급등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더 이 급등나가던 게 변동폭을 좀 줄였다는 거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의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창업한 지수나 이제 선전 성분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조금 더 시장이 괜찮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증시가 좀 갈 길은 멀었는데 그래도 최근 국내에서는 그나마 좀 진정된 것 같고요. 6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시 이단 윤석열 총재가 이제 증시 달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금융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좀 통제가 가능하다. 우리가 아직까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시장 좀 적극적으로 임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꺼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 경계감도 있어서 이제 많은 거래량이 뭐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단 주요 상승 업종으로는 항공기 제조가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 조선, 전기전자, 전자부품, 석유, 미디어 엔터, 금융 등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강해했다가 이번 중국, 미국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이제 주류, 호텔 관광, 바이오 이쪽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시 관세 부과일을 좀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장 시황 좀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 시차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제재를 먼저 하는 거 아니냐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한 5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하냐, 어떻게 시작하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난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 중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향후 분쟁에서 좀 중요한 문제점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원래 보호무역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사실 중국을 좀 공격을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어찌 보니까 좀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일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좀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전문가님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미국이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 언제 시작하냐면 6일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6일날 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아니고요. 미국 6일날 0시입니다. 그러니까 6일 딱 넘어가면 0시. 그렇죠. 5일 끝나는 5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6일 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국 역시 베이징 시간으로 6일날 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대두, 위스키, 자동차 이쪽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중국이 먼저죠. 6일이 중국이 먼저 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약 12시간 먼저 이 제재 조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내부에서 이제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 조치가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를 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뭐 중국이 의도하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화통신이나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중국도 6일날 동시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존심상 또 여기서 또 굽히기가 또 힘든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관련해서 좀 부담감이 있다. 이런 내용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먼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좀 다른 상황 전개될 수가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포인트에 약간 일말의 희망을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변화의 뭔가 시작점이 아닌가 이럴 가능성도 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제재 조치 강행한 이유 자체가 단순한 시차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중국이 먼저 보복관세가 시작되는 부분을 추후에 알게 됐는데 이제 미국과 시간을 맞추는 등 이런 약한 모습 좀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6일날 할 거야. 5일날까지는 관세 안 받고 6일날부터 시작이야라고 했는데 너네 미국 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그때 할게.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고 다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WTO의 무역 분쟁 조정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면 누가 먼저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게 그 유불리한 상황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를 했는데 시작점이 알고 보니까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중국이 좀 강행하느냐가 좀 관심사인데 다른 시나리오 지금 중국 쪽에서 피어 올라오고 있는 중국과 미국 일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조치 시간을 딱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약간 미루는 거죠. 미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루거나 약간의 화해 제스처로 손을 한번 살짝 막판에 한번 내밀어 볼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과연 미국에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나는, 그러니까 아주 일말의 단초를 좀 대반전의 그 단초를 좀 마련해 놓은 거라서 정말 끝까지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참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은 이 중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내비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항상 세계 은행들 순위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매년 원래 우리 주식 투자나 전체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상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가지고 영국의 이 뱅커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언론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은행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상반기 끝나면 발표를 하는데, 그 항상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뱅커지가 2018년 이제 세계 은행들 순위를 발표했는데, 중국 주요 은행들이 뭐 2위부터 4위까지 석권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중국 주요 은행들이 순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은행들이 약진이 참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은행들의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1위부터 4위를 모두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좀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국의 뱅커지가 발표한 2018년 세계 1000대 은행 순위에 중국의 4대 국유은행들이 이제 공산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개가 1위부터 4위까지 나란히, 공산은행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차지를 했는데, 중국 공산은행은 지금 6년 연속 세계 1위예요. 6년 연속 세계 1위고, 지난해 이제 중국 은행들 자본 규모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한 2조 57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조 4,060억 달러를 이제 상회했는데, 자산 총액도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29조 190억 달러로 유로존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유로존 전체, 여기 중국 하나고요. 유로존에 있는 모두 속해있는 모든 은행 합산한 것보다 중국 은행들이 더 많고요. 미국보다도 격차를 좀 더 이제 벌이려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한 3위, 2위, 3위 왔다 갔다 계속 했거든요.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5위로 밀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은행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자산 규모가 굉장히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의 금융 문제가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짚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중국의 좀 금융 부분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건전성을 볼 때 이제 물론 자본 규모도 보고 다 보지만 이 비율을 봐야 돼요. 자산에서 자본과 부채가 차지하는 이 비율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훨씬 더 건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은행하고 미국 은행하고 자본 규모를 비율로 따져봤을 때 2대 1.5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2, 미국이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부채를 보면 부채만 비교해서 미국, 중국 비교하면 2대 1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과 부채, 중국의 은행들의 자본과 부채를 비교하면 1대 2.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많은 거죠, 중국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가 미국 은행들에 비해서 부채가 약 2배 이상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채용 양극화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산은행이나 이쪽은 계속 인력 감축하고 있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전 세계 한 20위권 내에 있는 중국 은행들이 한 4-5개 더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급격하게 덩치를 불리고 있는데, 이게 좀 부채로 계속 불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은 대응이 과연 중국이 이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채로 성장하는 이런 상황이 결코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멘토님의 가이드를 듣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이걸 미국 쌍둥이 적자라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금융수지에서 다 만회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의 가이드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이 중국의 금융 리스크를 좀 돌려서 비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국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은요, 원래 항상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물건을 팔아서도 적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로도 적자예요. 근데 그럼 적자만 보고 어떻게 사냐? 어딘가 흑자 보는 데가 있겠죠. 그게 바로 금융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흑자, 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중국에서 돈 벌면 뭘 사냐면 미국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미국은 금융으로 돈을 다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물건 팔아서 돈 번 거 미국 금융권에다가 돈 주는 꼴이거든요. 계속.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금융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수지에서 이걸 다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미국이 금융이 매우 강력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과연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무역수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이 그러면 금융수지 가지고 미국에 딴지를 걸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융 개방 속도하고 디레버리징, 지금 부채로 성장해왔던 이 디레버리징의 속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지준을 인하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 21년 과연 경기가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까지 다 정리가 웬만하면 안 되면 이거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이 금융 쪽에 얼마나 방어를 잘 해주느냐, 금융 개방 속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를 할 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중국 금융시장이 미국에 어떻게 공격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중심 관점 있게 좀 계속 주시하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의 해안이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가이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리뷰를 가져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 뭐 리뷰 안 하고 새로운 종목 한 50개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억지로. 왜 안 하냐면 지금 상황에서 완전 무역 전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사실 신규 종목 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항생전자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항생전자. 핀테크 전문기업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고요. 600570 상해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리뷰로 제가 드리고 있고요. 알리바바의 핀테크 핵심 엔진입니다. 자회사는 아닌데, 투자는 돼 있긴 하고요. 핵심 엔진이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좀 확 밀렸죠. 좀 확 밀렸습니다. 보시면은, 좀 더 한번 키워볼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일단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키워지네요. 네. 일단 이제 항생전자인데, 우리가 지금 주요 라인이 지금 현재 매수 라인을 여기로 잡아놨어요. 여기로 잡아놨는데, 이쪽 부분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살짝 지금 터치하고 내려갔죠.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왔습니다. 손절가 터치 안 하고, 그리고 다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예. 지금 이 나쁜 장에서 제가 약 63%의 지금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적중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중국 주식을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잘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항생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매수가만 주고 다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략대로 하셨으면은 지금 충분히 지금 수익을 지금 향유하고 계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리뷰를 왜 해드리냐, 이거 계속 버티고 갖고 막 길게 보실까봐 제가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 길게 볼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손절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46.400 살짝 올렸습니다. 손절가 살짝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46.400으로 살짝 올리시고 1차 목표가가 56.100 56.100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수익 실현하자. 수익 실현할 때 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를 많이 터치한다 싶으면 우리가 매수가로 손절가를 다시 잡아놓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로 손절가를 잡아놓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2차 목표가는 62.300 이쪽 라인이 있거든요.
이쪽 라인까지 보는데, 그래서 나머지 비중 절반 가지고 2차 목표까지 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정말 아주 절묘하게 했던 종목들이 이거 말고 또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저한테 한 2시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 종목씩 얘기 드립니다. 물론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는데 잘 된 종목 비율이 워낙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렇게 증시 폭락하는데 이 정도까지 저희가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프로그램에 퀄리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전자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유념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생전자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난달 10일 해킹으로 몸살을 앓던 코인레일이 이번엔 해킹 피해 보상을 두고 투자자들과 맞짱을 빚고 있습니다. 코인레일 측이 마련한 보상안은 무엇이고 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슈 분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조던 벨포트가 비트코인을 두고 다소 비관적인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그는 왜 비트코인을 부정하고 나선 건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저희 함께 분석을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일단 거래소 이제 코인레일이죠. 코인레일 측에서 저번에 이제 350억가량의 해킹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59% 정도가 아직 추가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59%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보상안이 사실 투자자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레일 측에서 보상안이 나온 거죠, 대책이? 네. 일단 코인레일 측에서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코인레일 측에서 갖고 있는 본인들만의 화폐가 있어요. 레일이라는 화폐인데, 이 화폐를 기준으로 이제 해킹 당시 시점의 현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레일을 보급하겠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지금 해킹해서 지금 복구하지 못했던 그 59%의 물량을 레일로 복구를 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첫 번째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이제 앞으로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래소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앞으로 코인을 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좀 논란이 좀 더 큰 거는 일단 레일에 대한 보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좀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갚겠다는 방식인데, 이것도 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코인레일의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코인레일 측에서 이제 59% 물량, 나머지 41% 물량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 자체의 보안 시스템, 락킹 시스템이죠. 락킹 시스템이랑 추가적으로 해킹 물량들 찾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복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59%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코인레일 측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구 안에 대해서 사실 뭐 현금적으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화폐적 가치, 어떤 주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대신 배상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본인들이 발행했던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코인레일 측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레일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업비트나 뭐 이런 빗썸 같은 친구들은 본인들만의 화폐를 따로 발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코인레일 측에서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본인들만의 화폐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마켓이 업비트로 따진다면은 이제 BTC 마켓, ETH 마켓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레일 마켓을 따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화폐를 기준으로 배상을 해서 해킹 당시의 시점 기준으로 1원 대비 본인들 레일 가치를 환산을 했을 때 레일 1레일당 0.72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으로 환산을 해서 지금 약
배상에 필요한 금액이 약 130억 정도 되는데, 이거 환산하면 약 181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181 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배상을 하겠다,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제시한 상태고요. 근데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레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배상을 할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기준으로 이제 배상을 하던가 둘 중 한 가지 방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화폐 자체가 유동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킹 당시의 시점 대비해서 당장 거래 마켓을 오픈을 하게 돼버리면은 시가가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다시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레일이라는 화폐가 사실 또 코인을 안에서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화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믿을 수가 없다. 이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해야 되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또다시 우리가 여기를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좀 이 레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실제 좀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요? 네, 일단 해킹 시점의 가격에서는 1레일당 0.72원으로 환산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1억 레일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이거는 레일 마켓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던 시가 기준으로 환산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의 시가랑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일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자들한테 풀릴 경우에 지금 181억 레일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양이 딱 풀리고 나서 마켓에서 딱 거래가 스타트 됐을 경우에 레일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거래소가 거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소가 아니라 지금 181억 레일이면 굉장히 상당량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물량들이 확 풀리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가치의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했던 안인 이제 기존의 뭐 BTC든 ETH든 사서 앞으로 갚겠다. 지금 기준으로 바로 현금으로 사가지고 바로 현재 갚는 방식이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는 수익으로 갚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채무로 따졌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전혀 와닿지가 않죠. 뭐 솔직히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앞으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뭐 믿기지 않은 건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비춰지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기존에 해킹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퀘스천 마크가 던져진 상태입니다. 뭐 빗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빗썸 프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기존 라인에서 해킹을 당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빗썸 프로를 통해서 내는 수익에 대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보안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빗썸 프로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서 해킹 피해 사례가 크게 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코인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스템인지 여부도 퀘스천 마크이고 추가적으로 보안이 앞으로 잘 일어날지도 퀘스천 마크인 상태이죠. 플러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상태에서 자금력이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보안이 추가적으로 털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기존의 과거 거래소들의 사례로 비교해서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국내 거래소 유빗에 대한 해킹 사례의 경우에 이 유빗 자체의 거래소 통화로 보급을 해서 다시 환산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과거에는 홍콩 거래소죠. 홍콩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측에서도 똑같이 비트파이넥스 자체 통화인 BFX를 통해서 환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거래소의 경우에는 유빗의 경우에는 파산해서 사실상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배상을 했던 부분이 가치가 없어졌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홍콩의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좀 모회사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BFX로 나간 다음에 모회사에서 이 BFX의 물량을 다시 매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FX로 나갔던 물량들, 통화량, 유동 통화량 물량들을 전부 회수해서 다시 1년 만에 갚아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이 가능하려면은 일단 자회사가 아무리 일시적으로 통화를 보급을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그걸 다 수급을
끌어낼 만한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코인릴 측에서 그러지 못하다면은 사실상 이 안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수출 일단 보급이 되더라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좀 보다 하더라도 배상을 받아도 조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코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내용부터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사실 그 영화로 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월스트리트 오브 울프의 실제 인물인 조던 벨포드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장외 플랫폼의 선구주자 중 하나였다 보니까 좀 참고할 만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존 인물입니다. 조던 펠버트가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어떤 관점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 건가요? 네, 사실 뭐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의 뭐 스타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장외 플랫폼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장외 주식 시장이죠. 네,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안을 분석하는 방식을 좀 차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외 플랫폼이랑 제가 이 코인 플랫폼을 좀 비교해서 분석을 드리자면 장외는 일단 주식거래법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증권 자체가 기업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에 이제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을 위반을 해서 그리고 또 증권거래 방식에 대한 부분을 위반을 해서 거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사실 실형을 좀 살았던 분이고요. 사실 이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ICO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기존의 통화인 이제 BTC라던가 ETH 같은 경우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좀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조던 벨포트가 이제 비트코인 미래를 비판한 방식에서는 이제 뭐 자금을 잃고 싶지 않다면은 빨리 판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이제 현대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죠. 과거의 통화입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1900년대 후반대 그때 이제 그 기존의 로스차일드 뱅크에서 나와서 본인만의 투자회사였던 그때 그 INC, 네. 그 사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스트리트 울프 안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울프라고 유명했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땡겨서 본인들의 어떤 유사수신 행위를 진행을 했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이후에 한번 실형을 살고 나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안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컨셉의 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업에 대한 마케팅력을 설명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CNN이나 좀 공중파 방송 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존의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그런 좀 애널리스트적인 성격으로 살짝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분의 주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 비트코인의 특이점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는 빌 게이츠랑 좀 비슷하다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바보 이론이라는 걸 좀 내세웠었는데, 뭐 간단히 이거를 얘기해서 드리자면은 수급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바보 이론의 중심입니다. 상승장이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본인이 가치 평가상으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이제 추세상으로 쫓아가는 매수를 할 때,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에 전제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의 매수가 이후에 더 매수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이 매수의 근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보보다 더 큰 바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보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 분석 방식의 특이점은 철저하게 수급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나가면 떨어진다라는 시장에서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 수급 이존 종목이죠. 기존의 어떤 근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 기준으로 들어오면 올라가고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종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락하는 건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보증 통화의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장외 플랫폼을 분석하던 관점이랑은 살짝의 이격이 있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냐면은 사실 일반적인 통화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원화라던가 혹은 달러와 이런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무보증 통화예요. 사실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계속 통제하면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그냥 중앙은행이 이거를 손을 떼버리면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비트코인이나 ETH의 성격과도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증권적인 성격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통화랑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이격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은행급으로 확실하게 환율을 잡아가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몇 개의 암호화폐들 빼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공격적인 흐름을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가 높은 것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 바보 이론에 의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좀 내재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중앙은행격의 기관이 존재한다면은 현재 통화랑 가장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사람의 의견이니까 저희가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